안녕하세요. 현소의 소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침도 반갑습니다. 다 잘 자셨나요? 저도 잠을 잘 자고 왔는데요. 오늘 아침은 무언가 더 조용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지금도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되게 조용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다투게 되거나 싸우게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싸우게 된다면은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는 하루라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마무리 지으라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가끔은 구질구질하게 애걸복걸하기도 할 정도로 이제 그 순간에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돌이킬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강압적이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도 그런 다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배려한다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대화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물러서는 거, 그거는 되려 이제 나를 위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해야지 하면서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서 제 말대로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잘못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어서 풀어주길 바란다 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너가 더 나에게 맞춰주면서 이 순간 나를 위로해달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향이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 성향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 사람과 더 잘 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케이스에 맞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이 2등보다 더 행복한 이유.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의 틀 효과. 옛날에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집신 장사를 하는 큰 아들과 우산 장사를 하는 작은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근심은 날이면 날마다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큰아들 비가 와서 집신이 잘 안 팔리면 어쩌나 걱정이 됐고, 화창한 날이면 날씨가 왜 이리 맑담, 우리 작은아들이 우산을 못 팔고 있겠구나, 일을 어쩌면 좋을꼬 라며 걱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매일 걱정을 달고 산 어머니는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를 즉시 의원에게 모시고 갔습니다. 의원은 한참 동안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마음속에 근심이 많아서 병이 난 것입니다. 근심을 없애지 않는다면 침을 놓거나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물었지요. 의원님, 비 오는 날은 집신을 파는 큰 아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맑은 날은 우산을 파는 작은 아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의원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니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작은 아들의 우산 장사가 잘 될 테니 좋은 일이고, 날이 맑으면 큰 아들의 집신 장사가 잘 될 테니 좋은 일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니는 비가 오면 비야 더 퍼부어라, 더 세차게 퍼부어서 우리 작은 아들 우산 장사 잘 되게 해다오
라며 좋아했고, 반대로 해가 뜨면 해야 더 쨍쨍하게 비추어라. 그래서 우리 큰아들 집신 장사가 잘 되게 해다오. 라며 싱글벙글 대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병은 금방 나아졌답니다. 사실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여전히 어머니의 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한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날이 맑으면 두 아들 중 한 명은 돈을 벌지만 다른 한 명은 돈을 못 번다. 바뀐 건 어머니의 현실을 보는 관점뿐이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관점을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틀, 프레임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와 결심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분명 어머니는 의원을 만나기 전까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의원의 말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더니 행복해졌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틀 효과라고 한다. 즉,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나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실험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했던 실험이 있다. 직접 실험에 참가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실험을 살펴보자. 당신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 희귀한 전염병이 돌고 있다. 이 병을 그대로 두면 600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게 된다. 이에 당국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그래서 치료제 A와 치료제 B 이렇게 두 가지 해결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치료제를 선택할 것인가? 다음은 각 치료제를 선택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A 치료제 200명 중 600명 중 200명을 살릴 수 있다. B 치료제 600명 모두가 살 확률은 3분의 1이고 아무도 살지 못할 확률은 3분의 2다. 아마 당신은 치료제 A를 선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치료제 A는 치료제 B와 다르게 600명 중 200명을 확실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치료제 B는 확률이라는 단어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실제로 이 실험에 참여한 72%의 사람들도 치료제 A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치료제 C와 치료제 D가 있다고 하자. 역시 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A 치료제 600명 중 400명은 죽을 것이다. B 치료제 600명 모두가 죽을 확률은 3분의 2고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다. 혹시 눈치채었는가? 치료제 A와 치료제 C 그리고 치료제 B와 치료제 D는 서로 같은 내용이다. 즉 A나 C 둘 중 무엇을 선택하든 600명에서 200명은 살지만 나머지 400명은 죽는다. 마찬가지로 B나 D 둘 중 무엇을 선택하든 모두가 살 확률은 3분의 1이고 모두가 죽을 확률은 3분의 2다. 그러므로 치료제 A를 선택했다면 같은 내용인 치료제 C를 선택해야 하고 치료제 B를 선택했다면 치료제 D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 중 78%가 치료제 C와 D 중에서 D를 선택했다. 앞에서 72%의 실험 참가자들이 A를 선택했다면 당연히 C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말이다. 살릴 수 있다와 죽을 것이다 라는 관점 중에서 무엇을 제시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느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느냐에 따라 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틀 효과라고 한다. 여기 틀 효과를 잘 보여주는 유머가 하나 있다. 유대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탈무드를 공부하다가 의문이 하나 생겼다. 바로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였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선생님, 탈무드를 공부할 때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안 돼. 라삐는 단호하게 말하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두 번째 학생은 첫 번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묻는 방법이 틀렸어. 이번에는 내가 가서 물어볼게. 두 번째 학생은 곧장 라삐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탈무드는 읽어야겠지요? 그럼 읽어야 하고 말고. 사실 탈무드를 공부할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담배를 피우는 동안 탈무드를 읽는 것은 같은 행동이다. 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보느냐에 따라 라삐처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틀 효과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바로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해가 떠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인 전래동화 속 어머니처럼 우리는 매사에 걱정과 근심으로 둘러싸여 산다. 하지만 이제 틀 효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 틀 효과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럼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상생활에 틀 효과를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른 새벽부터 길거리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미화원 아저씨가 있다.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이 일이 보수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저씨의 표정은 항상 밝았다. 어느 날 이 점을 궁금하게 여긴 한 젊은이가 아저씨에게 물었다. 일이 힘들 텐데 어떻게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으세요?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지닌 마음의 틀이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틀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동메달을 딴 선수는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더 높은 순위인데도 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메달 리스트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7.1점이었지만 은메달 리스트의 행복 지수는 4.8 정도에 그쳤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은메달 리스트가 금메달에 초점을 맞춰서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거의 1등할 뻔 했는데 하고 아쉬워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부분의 동메달 리스트는 메달에 초점을 맞춰서 휴, 다행이다. 동메달이라도 딸 수 있어서 하며 만족해했다. 한 걸음 더.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틀 효과를 사용해보자. 틀 효과는 광고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가령 광고할 때 지방 90% 함유 대신 살코기 90%라고 홍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패율 1%보다는 성공률 99%가 더 좋다. 스웨덴의 한 비누 회사는 자사 제품을 광고할 때 팩처럼 쓸 수 있는 비누로 홍보했다가 혹평을 받았다. 비누를 어떻게 팩처럼 쓰라는 거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누처럼 쓸 수 있는 팩으로 바꿔서 홍보했다. 그랬더니 대박이 났다. 사람들의 반응도 매일 아침 간편하게 팩으로 세수할 수 있어서 좋다로 바뀌었다. 또 미국 렌터카 시장에서 만년 2위였던 한 기업은 다음처럼 틀 효과를 이용해 자사 제품을 홍보했다. 우리는 2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기업을 1등보다 못한 기업이 아니라 업계 1위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업계 1위 기업을 위협할 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두 사례 모두 똑같은 제품을 두고 기업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틀 효과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할 일이 생기면 틀 효과를 활용해보자. 이때 성공하려면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왕따를 당하는 것보다는 틀린 것이 낫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동조 효과. 아주 옛날에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기꾼 두 명이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옷감을 짜는 기술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짜는 옷감은 색깔과 무늬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리석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두 사람에게 즉시 일을 시작하라고 거금을 주었어요. 두 사기꾼은 배틀을 설치하고 옷감을 짜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배틀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지요. 사실 임금님이 주신 비싼 금실은 두 사기꾼의 배낭에 숨겨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빈 배틀 앞에 앉아 밤늦도록 옷감을 짜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이 짠 옷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은 이제 옷감을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대신들을 데리고 옷감 짜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기꾼들은 실 하늘 없는 배틀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옷감을 짜고 있었어요.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임금님 옆에 있던 늙은 장관이 물었습니다. 폐하, 보십시오. 이 근사한 색깔과 무늬를 말입니다. 대신이 배틀을 가리키며 임금님께 말했어요. 장관과 대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옷감이 보인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임금님은 자신에게 옷감이 보이지 않자 눈앞이 깜깜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맘에 꼭 들도다. 임금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텅 빈 배틀을 살펴보았습니다. 임금님을 따라온 대신들도 배틀을 보고 또 보았지만 임금님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신들은 임금님처럼 옷감이 보이는 척했지요. 참으로 근사하군요. 훌륭합니다. 아름다워요. 기막히게 좋습니다. 대신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임금님께 다음 행진 때 그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고 나가라고 권했지요. 며칠 후 드디어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금님을 보려고 길가에 나온 사람들이나 창문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은 임금님의 옷이 아름답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어머나, 저 옷 좀 봐. 정말 근사해. 저 옷자락은 어떻고 임금님한테 참 잘 어울리는 옷이네. 어느 누구도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지요. 이제까지 임금님이 입었던 옷 중에서 이처럼 찬사를 받은 옷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꼬마가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걸? 그러자 사람들이 꼬마의 말을 되풀이하며 수군댔어요. 저기 저 아이가 그러는데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마침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행차를 그만둘 수는 없어.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임금님 뒤에 있던 두 시종은 잊지도 않은 임금님의 기다란 옷자락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리고 의젓하게 임금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서 모두 임금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멋진 옷을 입었다며 칭찬한다. 사실 각자의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였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임금님 옷은 멋지다 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심리학에선 동조 효과라고 한다. 동조 효과란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면 나도 옳다라고 동조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프리스턴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가 실험을 통해 증명해내었다. 애쉬는 먼저 7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긴 책상에 나란히 앉혔다. 그리고 모두에게 다음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는
왼쪽 선분은 오른쪽의 A, B, C 선분 중에서 어느 것과 같나요? 라고 물었다. 답은 명백했다. 바로 C 선분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도 분명 C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실험에 참여하면 자신있게 C라고 답했으리라 생각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차례대로 대답을 했는데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맨 마지막 순서라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첫 번째 순서인 사람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A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아마 저 사람 눈이 안 좋은가 봐 라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다니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라며 안타까워할 수도 있다. 이제 두 번째 순서인 사람이 대답할 차례다. 정답은 A입니다. 당신은 순간 귀를 의심할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역시 A입니다. 라고 외친다. 이어서 네 번째 사람도 다섯 번째 사람도 심지어 당신의 앞 순서인 여섯 번째 사람도 A라고 말한다. 이윽고 당신의 차례가 되었다. 당신은 과연 A가 아니고 C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실험에는 속임수가 있었다. 7명의 참가자 중 진짜 실험 참가자는 단 한 명이고 나머지 6명은 연구자가 섭외한 실험 협조자였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실험 협조자들은 연구자들로부터 틀린 대답을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항상 진짜 실험 참가자가 마지막에 대답하도록 순서를 조정했다. 실험에서 제시된 문제는 너무 쉽고 답이 명백해서 연구자들은 실험 결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무려 37%의 사람들이 틀린 대답에 동조했다. 심지어 이 실험을 여러 차례 시행해 보니 75에서 80% 정도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틀린 대답에 동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실험 참가자들은 그 대답이 틀린 줄 알면서도 동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조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틀리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구 때문이다. 즉, 내가 잘 모르는 일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을 따라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처음 타는 사람이 교통칩 마그네틱이 위로 가게 해야 할지 아니면 아래로 가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하자.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 사람이 어떻게 하나 흘깃보고 따라할 것이다. 그래야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마그네틱이 어느 쪽으로 향하든 상관없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동조 효과는 내가 가진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는 다수의 의견이 곧 하나의 압력이 되어 집단 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집단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집단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스탠리 샥터의 실험은 이런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샥터의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자니 로코라는 비행 청소년의 행동이 적힌 글을 읽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토론을 한 후 자신의 견해를 질문지에 적게 했다. 질문지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부터 매우 엄중한 처벌까지 있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9명이었는데 사실 여기에도 속임수가 있었다. 실험 참가자 9명 중에서 6명이 진짜 실험 참가자였고 나머지 3명은 연구자와 한통 속인 실험 협조자였다. 3명의 실험 협조자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다. 첫 번째 역할은 다수 의견 동조자, 6명의 진짜 실험 참가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역할은 반대자로 진짜 실험 참가자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할은 변화자로 처음에는 반대자처럼 진짜 실험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반대하다가 토론하면서 점점 동조하게 되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역할을 정한 상태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진짜 실험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질문의 내용은 실험 협조자였던 3명의 인상을 평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다수 의견 동조자 역할을 했던 실험 협조자가 가장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고, 반대자 역할을 했던 실험 협조자가 가장 인기가 없었다. 이 사실은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네, 여러분,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잘 지내세요.